합격 해커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보면 총론이네요. 우편의 의 및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뭐 온갖 강의들이 다 여기는 다 강의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잘 하실 겁니다. 어떤 강의 선택을 할 때도 검색을 해봐서 좀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 언제나 첫 부분은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출제 포인트를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은 여러분들 의부터 보통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법학이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사회 과목도 처음에 이제 의가 나오는데, 의와 관련해서 뭐 의미, 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는, 넓은 의미라는 것은 좁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매년 수능에서도 보면 뭐 1번 문제 보면 좁은 의미의 뭐 정치, 좁은 의미의 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문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좁은 의미, 넓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거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포함하는 개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의미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넓은 의미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우편 관련해서, 근데 우편이라는 우편 일반이죠. 우편 일반이라는 과목은 우리 계획직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좀 낯설긴 한데, 자, 우리 처음 이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OX 문제 만들 때 이걸 이제 분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문제 내면 이 사람들이 좀 틀리겠네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꼼꼼하게 좀 접근을 했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주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주체가 우정사업본부라는 게 있고, 자, 우정사업본부는 아니지만 우편 업무를 갖다가 하는 뭐 관련되는 관서가 있더라라고 하면 이 넓은 의미, 그러니까 주체에서부터 크게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편이라는 거는, 자, 일단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 지인들한테 우편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편지 엽서 배달하는 것, 아니면 택배 뭐 소포 보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자,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 문서뿐만 아니라 통화, 그 밖에 물건을, 자, 여기 또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우리는 뭐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냐면은, 자, 문서랑 통화, 그 밖에 물건을, 그러니까 대상에는 여러분들 꼭 문서에 하나는 게 아니라 통화, 그 밖에 물건까지 포함하는 게 좋은 의미에 들어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니까 국내에 보내는 업무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나라 안팎으로 이랬죠. 그러면 우리 국제우편도 역시 어디에 포함이 된다? 좁은 의미의 우편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보내는 업무라고 해서, 자, 여기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뭐에 주안점을 둔다? 우리 물건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좁은 의미 같은 경우는 전달에 방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그럼 넓은 의미 보세요. 우편 간서가 문서나 물품을, 자, 전달하거나, 여기 전달까지가 바로 뭐다? 좁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플러스 알파 된 게, 이 플러스 알파가 뭐다?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이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때 뭐가 된다? 넓은 의미의 우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게 하는, 물론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만 제가 하도 여러분들 그 수능 문제에 하도 이제 기출 문제 많이 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 넓은 의미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공통되는 부분 찾고 플러스 알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면 수능에서 잘 나오는 게, 요거는 뭐예요? 공통점이죠.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뭐다?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는 거, 보내는 것, 요거는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 뭐와 달리 뭐는 우편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라고요. 이건 둘 다. 그러니까 요즘에 수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공통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나오면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에 좁은 의미는 통상 우편물을 보내는 거고, 소포 우편물은 넓은 의미, 이러면 안 되겠죠. 문서라든지 물건까지 다 포함이 된다 했으니까 보내는 거면 전부 좁은 의미에 포함이 된다. 그건 국내 우편에 하나지도 않고 국제 우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좀 기출이 되면 좋겠는데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왕 처음 하는 거 우리가 아는 우편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편은 어떤 물건이나 문서 이런 걸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이제 넓은 의미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 우체국 가면 뭐 문서 발송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실제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막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밖에 뭐 부가 서비스를 해서 막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심지어 또 뭐 우표를 갖다가 제조 판매하고 이런 거는 문서를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뭐다 넓은 의미의 우편에는 그 범주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안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좁은 의미하면 일단 뭐다 주체가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뭐 문서 통화 그래 여러분들 이따가 하겠지만 통화 자 문서 뭐 물건 요게 통상 우편물 하면 여러분들 서신 그다음에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다음에 통화 그다음에 작은 물건인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포함하거든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고 물건에는 또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소포 우편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 통화 그밖에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자 보내는 업무다라고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고 그럼 거기에다가 뭐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좁은 의미에다 플러스 뭐다 이에 덧붙여서 제공하는 업무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우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OX가 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으로 여러분들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편은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자 일단 뭐 선택적으로 재량으로 이게 아니라 의무적으로입니다. 의무적으로 자 뭐를 제공해라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법에 보면 우편법 이제 우편과 관련되는 좀 제가 잠을 못 자면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나가지고 자 우편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본법이 우편법이거든요. 우편법에 보면 우편 서비스 구분해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편적 우편 서비스 할 때 제가 강조드리겠지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딱 우리가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수지가 안 맞다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건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을 할 것을 법에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무적으로 자 이것도 뭐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는 거지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여러분들 그건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선택적 우편 서비스 하면 팩스 같은 거예요. 저 산간 오지에다가 그 시골에 계시는 분이 우리 아들한테 팩스 보내고 싶은데 왜 우체국에 팩스 이거 설치 안 하느냐 이렇게 따져도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택적 우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이나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을 갖다가 뭐 등기 취급하든 아니면 일반으로 보내든 이걸 갖다가 거부하는 것 이건 보편적 우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건 의무적으로 하라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우편은 주요 통신 수단의 하나로 그쵸? 주요 통신 수단의 하나. 근데 요즘은 뭐 통신 수단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많이 감소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통신 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 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을 한다. 자, 간단히 보시고요. 그다음 우리 우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신이나 물건 같은 형태가 있는 실체를 갖다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메일 보내는 거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과는 구별되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서신이 하는 역할을 자 요즘은 뭐 카톡이라든지 뭐 그런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많이 대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문자를 받았을 때 느낌하고 또 편지를 받았을 때 느낌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편의 의 이렇게 여러분들 좀 봐두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자 우편의 이제 특성인데 만약에 우편이 그냥 이게 민간 기업의 활동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뭐 공지가 나와가지고 시험 공고가 나오고 공무원 시험 이렇게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법에 이제 정부 기업으로 여러분들 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우체국 직원분들은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특성이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이더라. 정부 기업. 그러니까 정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으로서의 기업의 성질뿐만 아니라 정부니까 이제 공익적 성격도 같이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뭡니까? 민간 기업으로서의 성격도 있으면서 또 정부로서의 어떤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처럼 우리 우편 사업도 정부 기업이더라. 그래서 우리 구성원,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면 뭐가 된다?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할 때도 보면 국가 공무원 그 면접할 때 그런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공직관이라든지 뭐 봉사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뭐 그런 것들 말을 할 거고요. 근데 이 민간 기업이면 뭐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지위 같은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무원이니까 그런 걸 대비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뒤쪽에 보면 우편 법령에 보면 우체국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법에서 딱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예금이라든지 보험 같은 것도 여러분들 우리 봤을 때 다른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도 우리 어땠습니까? 대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대출이 안 되고 뭐 주택청약 종합저축 뭐 기술 났지만 그걸 뭐 취급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주식 발행을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고, 보험도 마찬가지죠. 일단 금액 측면에서 우리는 소액 보험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민간 그 보험사처럼 막 고액의 어떤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다음 우리는 또 우체국 보험은 무슨 보험만 취급합니까? 갑자기 우편 파트에서 보험 파트로 또 넘어간 것 같은데, 자 무슨 보험? 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요것만 우리가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법령에서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다. 제약이. 그래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자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특히 우편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우편 사업은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아까 실체를 전달하는 거라 그랬죠. 실체를 전달하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지가 날아가고 전기통신처럼 그렇게 발송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뭐 우리가 접수를 할 때도 노동력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운송하고 배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동력이 다 뭡니까? 인건비로 이제 충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클라크 아저씨가 클라크 아저씨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자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 시험 대비로 요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뭐 엄청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대비로 객관식. 자 자본 집약적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본 집약적인 게 아니라 기술 집약적 이러면 안 되고, 무슨 집약적? 노동 집약적. 노동 집약적이 성격이 강한, 자 여기 보니까 3차 산업이더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고등학생들 겨울 뭐 수업을 이제 하는데 그 산업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들은 진짜 1학년하고 3학년하고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3학년은 거의 뭐 이제 거의 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이제 좀 성숙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보니까 이거 완전 애기들 막 그 노는 것도 그렇고 되게 귀여워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수업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산업 이제 분류 관련해서 1차, 2차, 3차 산업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화라는 것은 2차,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그 산업 구조가 바로 산업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을 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 자연에서 채취. 뭐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우리 어업 같은 그런 것들이고, 2차 산업하면 강공업, 그다음에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편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우편 서비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까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렇게 구분했죠.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재, 서비스 산업이 바로 여러분들 3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차 산업. 그래서 어쨌든 실체를 전달한다. 그러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은 부담이 된다.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또 물량은 여러분들 우리 막 금액을 갖다가 엄청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민간 기업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금액적인 측면에서 또 많이 또 높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더라. 적자가 났을 때 그럼 이 사업 포기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뒤쪽에도 우리 공부했었죠. 예금 파트 공부할 때 금융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갖다가 어디다 많이 지원해 준다?
우편 사업에 지원을 해준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우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금융사업 쪽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편에 이용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편 이용관계는 여러분들 일단 이용관계와 관련해서는, 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무슨 관계라면 권력관계입니다. 권력관계. 권력관계가 되면 이거는 뭐가 적용되냐면, 자, 공법관계 해서 권력관계, 공법관계.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법이 적용이 돼요. 공법이 적용돼.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잊어버리시고, 우편, 예금, 보험은 전부 뭐다? 그렇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지만 이게 우월한 지위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이 낮은 지위에서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이거는 일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무슨 지위?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당연히 이걸 뭐로 본다? 사법상의 계약관계. 그래서 이게 1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1회 때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 뭐 제시 이상 되시는 분들 솔직히 이 앞부분은 금방 다 하십니다. 다 하셔요. 이제 초시생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시 이상 분들은 우편 파트 특히 앞부분은 정말로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반복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말했는데,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가볍게 보십시오. 그래도 이거 민간 기업과 다르게 그래도 아무래도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다소 권위적인 면은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우체국 가서 뭐 권위적인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표현상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요렇게 이거는 이렇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어떻다? 국가와 국민 간의 이런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사법 관계로 본다. 근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 우편 이용 관계, 예금 이용 관계, 보험 이용 관계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죠? 모두 다 사법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 이용하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 이용 관계자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들 우리 보험에서 여러분들 보험 계약의 관계자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보험 계약의 당사자를 구분하라 그랬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를 보험 계약 당사자라고 한다면, 계약 관계자라고 한다면 거기다 뭐까지? 보험 수익자와 피보험자를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자, 우리 우편도 누가 여러분들 우편 간사하고 누가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발송인이 하는 거죠. 수취인은 뭐다? 발송인과 우편 간사 계약에 의해서 나중에 그 우편물 나한테 보내는, 거니까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수취권, 또는 이거 보니까 엉망으로 배달이 됐네, 이거 수취 거부하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는 거지, 이건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요 3명 구조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발송인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편 관서라고 했으니까 우편 관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취인,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를 뭐란다? 계약 당사자, 즉 우편 계약 당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발송인과 우편 간사가 계약이 성립하면, 근데 요 수치는, 자, 여러분들 요거는 모르셨는데 그냥 이건 일단 제3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민법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은 둘이 하는데 그 권리는 누가 취득한다? 제3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제3자한테? 여러분,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가는 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계약해서 나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했다. 이거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만 해도 요 수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때 서술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취득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권리. 그럼 어떤 권리를 취득한다? 아까 그렇죠. 수치권. 그 다음에 수치 거부권. 이 수치 거부권에 기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쪽에 가면 여러분들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공부 나중에 한 번만 여러분 기본서 딱 한 번만 돌면 그 다음부터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두세 번, 아니 한 네 번 정도만 돌리면 이제 이게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진짜 숫자들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연결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정말로 수월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수치는 수치권이라는 권리, 수치 거부권이라는 권리, 수치 거부권은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정당적으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치 거부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송인 우편간서를 계약 당사자라고 어쨌든 이 계약으로 인해서 수취인도 권리라는 걸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계약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요 세 명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계약 관계자. 그래서 계약 관계자. 여기는 이용 관계자라고 돼 있네요. 우편 이용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가? 성립. 그러니까 성립 시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접수했을 때, 우체통을 이용했을 때, 아니면 우리 집에 방문 접수했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성립 시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우편 이용 관계자는 요 세 명, 우편 간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제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 당사자는 우편 간서와 발송이라는 것하고 구별해라. 알았죠, 여러분들? 계약 당사자는 발송이라고 우편 간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이 이제 성립. 근데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계약 성립 시기부터 한번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 이용 계약이, 자, 이건 제가 이렇게 썼는데 뭐냐면 일단 계약이 성립해야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마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제가 할머니, 이 고등어 한 마리 얼마예요? 할머니가 한 마리 5,000원, 두 마리 8,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비쌉니다. 이러면 아직 계약이 성립된 거 아니죠? 아이, 그래, 그럼 두 마리 5,000원에 가져가. 나도 퇴근할란다. 이렇게.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요 사당역 쪽에 그 마트에 있었습니다. 그 퇴근길에 거의 12시까지 해서 퇴근길에 마트에 갔는데 그 어느 학생들, 한 대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남학생 둘이가 저보고 갈비를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퇴근하고 싶은데 이걸 못 팔아가지고 퇴근을 못 하는데 이거 좀 다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은 대중으로 보기에는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다 그냥 내가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포장을 해줬어요. 포장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양념갈비였습니다. 포장을 그 소갈비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포장을 하고 이제 딱 봤는데, 근데 애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막 이 조리법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약한 불로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고 돌아서는데 보니까 둘이서 와, 이제 드디어 퇴근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자, 이게 계약이 여러분들 성립이 돼야지 자 우리가 당사자 사이에 뭐가 반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아까 제가 계약이 성립하면 제가 뭐를 해야 될 권리,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그 물건 내놔, 갈비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우편 이용 계약 일단 성립하면 그때 이제 요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자, 일단 계약의 성립 시기. 자, 그래서 제가 요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되어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발생하고 예금과 보험 계약의 성립 시기와 비교하자라고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우편 파트만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우리는 벌써 2024년 예금과 보험 파트 공부 다 했습니다. 예금 파트에서 우리 계약은 어떻게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특히 현금 관련해서는 현금을 받아 확인한 때 이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고, 그러나 요즘 최근에는 오히려 현금 없이 그냥 잔액 영원인 통장도 발행이 돼서 마치 낙성 계약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요 예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 우리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도 분명히 현금에 있어서는 현금을 받아 이를 확인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보험 계약에서는요,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보험자가 여러분들 심사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승낙을 하는 거다. 다만 이때는 보험료를 받은 것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단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거지 보험계약 성립과 보험료 지급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했던 거.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까지는 안 해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체국 창구에서는 여러분들 접수한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셔서 공무원 이제 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우편 만약에 발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접수한 때, 이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접수한 때. 그다음 여기서는 쟁점되는 게 우체통입니다. 우체통.
그러면 우체통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 있죠. 내가 이렇게 딱 넣는 순간 계약이 성립하느냐, 아니면 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수거하시는 뭐 집 배우는 아저씨들이 수거하실 때 그때, 아니면 수거해서 창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우편 간서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인한 때, 아니면 접수한 때 되는지. 근데 우리 쉽게 그냥 우체통에 넣은 때. 여러분들, 자, 웬만하면 대부분은 여기 이제 우편이든 보험이든 예금이든 간에 이용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체통에 넣은 때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 시기를 빠르게, 성립 시기를 빠르게 인정을 하면 좋은 점이 뭐라고요? 이 우체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체통이, 빨간 우체통이 있는데, 내가 이 우편함에 우체통에다가 자,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뭐다? 계약이 성립했죠? 성립했죠? 그런데 밤새 이 나쁜 애들이 우체통을 뽑아다가 이거 뭐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이게 날아간다든지 해가지고 이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자잘못도 또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우편 이용 계약이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우리 발송인 입장에서는 그 우편물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당하게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일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음날 와서 이게 수거할 때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밤새 우체통이 날아가서 우편물을 분실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송인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체통에 넣는 순간 우리는 이제 안심하고, 아, 이거는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배달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우체통 이용 시는 언제? 우체통에 넣을 때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다. 요거는 객관식용으로 나오기 좋아요. 제가 이거 밀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년부터 밀고 있습니까? 자, 이거 처음 우체통.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등기로 취급될 때 뭐 그 준등기 그 등기 취급 시할 때 뒤에 다시 한번 나올 때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 확인 더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방문 접수할 때는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직접 와서 이렇게 접수할 때는 그때는 뭐다? 물건 확인하고 뭐 한다? 영수증을 교부한 때. 자, 이것도 객관식용으로 대비해야 돼요. 우편물을 교부받았을 때, 교부할 때가 아니라 우편물 교부받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영수증 교부한 때. 그래서 이거는 세 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창구 접수할 때는 언제? 창구 접수 시. 그 다음에 우체통일 때는, 우체통에 넣은 때.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집배원 아저씨 와가지고 수거해 간다. 그러면 영수증 받은 때. 요때 뭐다?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뭐가 발생한다? 자, 이용 관계자들에게 일정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 암기 안 하셔도 되는데 당연한 거죠. 우편 간서는 여러분들 가장 주된 의미는 뭐다? 우편물을 송달 내지는 배달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반면에 뭘 달라? 요금이나 수수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럼 이거 반대가 여러분들, 발송인은 요게 이제 권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의무도 있죠. 그럼 요건 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하세요. 우편물 반환 청구권. 나중에 우리 국내 우편 마지막 부분 가면 국내 우편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수취인이 여러분들 반환 청구라는 게 있습니까? 수취인이 보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반환 청구입니까? 수취인한테는 뭐가 있다? 나한테 주세요라는 수취권이 있을 뿐이고,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인정된다? 발송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알았죠? 여기 등이라도 되기 때문에 여기 뭐도 있다? 의무로선 요금,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는 누구한테 원칙적으로 있다고요? 발송인에게 있고, 이제 예외적으로 수취인 부담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취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우편 요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수취인에게는 아까 말씀대로 수취권, 수취 거부권 이런 권리가 인정되더라.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 만약 수취인한테 우편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우편물 반환 청구권은 발송인에게 인정된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자,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금 파트, 예금 법령 좀 보셨던 분들이면 이게 우편하고 예금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고, 자, 우리 장관이 관장한다. 장관이 관장한다. 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 업무를 갖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국가가 여러분들 업무를 갖다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고 누가? 사람이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우편법 3조였나? 자, 여러분들, 2조 1항이었나요?
2조 1항이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진짜 중요하게 밀고 있는 조문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 조문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분명히 뭐랬어요?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업무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우편 사업의 뭐를 갖다가 일부입니다. 전부 하면 안 돼요. 전부 아무리 법에 따라 전부 하면 안 되고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편 사업 중에 일부를 갖다가 딱 떼내가지고 야 너네들 요거 내일 맡아서 해. 요거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거는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정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률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장관이 만드는 건 불령이라고 해가지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법률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혼자서는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헌법, 법률, 명령, 그다음에 이제 뭐 조례규칙 이거는 뭐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냥 요 부분 한번 보세요. 헌법은 여러분들 국민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하는 거고 법률은 국회에서 그다음 명령은 여러분들 대통령령, 총리령, 그다음 부령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령 이렇게 해서 명령입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이 지자체랑 지방의회랑 지자체장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건 필요 없고 근데 요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여러분들 만드는 거는 뭐에보다는 아래에 있다고요.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거다. 아래. 알겠죠, 여러분? 그걸 부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각종 뒤에 보면 뒤에 보니까 우편법이 있었죠. 우편법이 바로 뭐다?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부가 만드는 것 중에 대통령이 만드는 거를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국무총리가 만드는 거를 총리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를 부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대통령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시행령이라고 하고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법령집 3단 구조 그렇게 한 게 뭡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보면 뒤에 부록에 보면 우편법, 우편법, 다음에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얘들은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훨씬 더 수시로 변화가 되고 자유롭게 이렇게 제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이거 법 잘 안 만듭니다. 만나서 뭐 얘기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우리 우편 사업의 일부를 장관이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에게 일부를 경영하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누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아니면 부령으로 정한다. 다 틀린 거예요. 뭘로 정한다 이거는? 그렇죠. 법률로 정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장관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법안을 갖다가 물론 법안을 정부에서도 여러분들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뭐를 통과해? 국회 의결을 거쳐야지만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또 경영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이 조문은 법령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험 안 나오면 안 중요하죠. 그렇지만 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일부, 전부 하면 안 돼요. 이거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갖다가 우리 경영하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장관이지만 이거 법률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도 주체가 누구다? 장관이라는 거. 세 가지 쟁점. 장관, 일부, 법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경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편 사업은 우리 국가가 직접 간접하면 안 되겠죠. 직접 경영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에 관한 법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봐야 되는 법률은 우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법령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법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지 그런 걸 일단 파악함으로써 우리 교재 내용을 갖다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이제 살펴보더라도 우편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 법령을 공부했던 분들이면 이걸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부록 쪽에 그리고 그 우리 여기 학원 쪽에서 그 법령집 그 제공한다고 엊그젠가 그 확인 문자가 왔던 것 같던데
자, 아직 뭐 지금 작업 중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법령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래도 뭐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가지고 쉽게 맞추는 게 좋지. 여러분들 그 안 보고 여러분들 불안한 상태에서 아, 법령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보시면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률. 자, 요건 뭐 방금 했던 거고. 자, 우편법부터 볼게요. 우편법은 사실상 우편에 관한 무슨 법이다? 기본법이다. 그래서 우편에 관한 사실상의 기본법 하면 우편법이다. 그리고 자, 요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게 보면 우편 그 법의 뭐 목차에 보면 그래서 뭐 제1절 뭐라고 돼 있고 제1절 우편 서비스 종류, 뭐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출 문제에 우편 법 위반과 관련되는 그 제재, 형사상 제재를 갖다가 이 벌칙과 관련되는 그게 여러분들 법령으로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다? 우편법에. 요거는 꼭 좀 암기하세요. 자, 우편 서비스의 종류하면 뭐로 구분한다고요?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 해가지고 우리 법률에 보면 뭐 보편적 서비스,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 쭉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편 특권까지는 아니래도 뭐 경영 형태, 요건 앞부분에 아까 국경 장관, 국가가 경영하고 장관이 관장한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벌칙 요것만큼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딱 넣으면 이건 무슨 법이다? 우편법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벌칙과 관련되는 규정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우편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히 제가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게 제가 이제 법을 좀 유심히 좀 보다 보니까 처음 강의할 때부터 이제 요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갖다가 보려면 최초 제정의 시기를 보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법을 갖다가 만든 시기. 그래서 이제 보면은 1960년에 우편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라 그랬잖아요. 개정이야 지금도 못하니까 개정 시기는 뭐 보는 거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우편법을 만들 그 제정할 시기를 갖다 보면 아, 이게 어떤 흐름을 갖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가 우편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우편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편 취급국의 근거 법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수업을 했던 뭐 대치동에도 보니까 2층에 우편 취급국이 있고요. 이 노량진에도 보면 1층에 작은 이런 우편 취급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험 합격자 하신 분들도 보면 우편 취급국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 경력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자, 이게 우편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요거는 뭐다? 뭐의 근거? 우편 취급국. 우편 취급국은 여러분들 우체국과 달리 무슨 업무만 담당하던가요? 거기 가서 내가 예금 가입하려고 하면 돌아가세요 그러죠. 이거는 우편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더라. 그래서 물론 이제 전국의 우체국이 다 갖춰지면 좋겠지만 이게 우편 물량 이제 증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다 우체국은 아니래도 우편 취급국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근거 법률이 1982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노량진에 여기 얼마나 우편 취급국에 손님이 많았겠습니까? 고객이 많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보면 여기 뭐 집에 갈 때 그걸 갖다가 가방 메고 집에 가지는 않을 거야. 짐 같은 거 이렇게 택배로 보내고 막 그렇게 우체국 소포로 보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 그러니까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게 한 사업소를 우리가 우편 취급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편 취급국의 근거가 된 법률이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해서 1982년. 자, 이게 우편 취급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거 법률. 그 다음에 이게 1961년에 보면 이제 별정우체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정우체국법.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개인이 국가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급여 등의 사항을 규정을 했더라. 그래서 별정우체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장 뭐 이해하기 쉬운 거는 제가 어릴 때 여름 방학 때 시골에 막 놀러 가면은 그
시골 마트 같은 데 보면 거기 막 제비 그 우체국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업무를 갖다 좀 위탁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체국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자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자 요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시설을 갖다가 일반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가게도 하면서 아 여기 별정 우체국 업무도 같이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편 취급국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속 같은 일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다 보면 전문성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가게 일하면서 우편 이거 쳐고 접수 받고 나중에 이렇게 보관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성도 너무 떨어지고 막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별정 우체국 같은 경우는 딱 시기가 뭔다? 1961년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부도 재정적인 그런 형편이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전국에 우체국 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자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간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 요거 업무 좀 해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별정 우체국이더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보세요. 1960년, 61년 이게 이제 별정 우체국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물론 이제 이 우체국이 다 전국에 다 깔리지는 못하니까 그런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이용 불편에 따른 그런 수요를 좀 맞춰주긴 했지만 이제는 뭐 시대가 이제 계속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불만도 제기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론 이게 대체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보완한 게 바로 우편 취급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제 문제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편 취급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정 우체국을 도입했다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뭐가 등장한 거다? 우편 취급국이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자 이게 보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요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커죠. 어떻게든 이제 뭐 우체국이 아무리 정부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이니까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경영 합리성이라든지 품질 높이기 위한 그런 특례 규정이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한, 우편 대체, 예금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우체국에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수수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뭡니까? 합리성, 경영 합리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수익성을 갖다가 높이려면 조직을 어느 정도 뭐 축소할 필요도 있고 또 너무 비대해진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우리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좀 합리적이게 그렇게 마련할 필요도 있고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경영 평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그다음 요금 수수료도 좀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높이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되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1960년 우편법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편에 관한 사실상 기본법, 우편의 기본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다른 거 기회가 안 나 우편 서비스 종류, 뭐 우편 특권, 그 다음에 벌칙 손해배상 이게 규정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 1960년 다음에 1961년 바로 다음에 별정우체국의 근거법인 별정우체국법이 제정되었고 자 그러다가 이거 한계 보완하기 위해서 1982년도에 우정사업 그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우편 취급국의 어떤 근거 법령이 마련되었다. 우편 취급국은 그 국가 시설을 그 임대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시설, 본인의 건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업무를 위탁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경영 합리성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996년도 그러니까 뭐 인사, 조직, 예산, 뭐 요금, 수수료 이런 것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우편법의 제정 순서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있죠,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게 이제 그 처음 강의할 때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재정 순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좀 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공개 강의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이거 다 한꺼번에 인제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순서를 갖다 흐름을 갖다가 알아두시면 요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단독 문제로 여러분들 기억 니은 티끌 리얼에서 순서를 쓰는 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문 하나로 여러분들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편법, 별정 우체국법,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그다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요 순서대로 연도까지는 뭐 안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연도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고, 계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계정 일시는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국내법이고요. 그다음 국제법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 국제법규, 여러분들 이게 법규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제관습법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필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조약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돼요. 조약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가 간의 문서로 합의된 것을 우리가 조약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게 확대돼 가지고 국가하고 국제 기구 간에 체결된 것도 조약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UPU에서 나중에 우리 국제우편 가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만국우편연합 조약,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에서 APPU, 자 이거 다 이제 그때 배울 건데, 요런 국제 기구와 여러분 우리 국가 간에 우리나라와 이렇게 체결한 조약도 우리 우편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약으로서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인데, 조약은 명칭을 불문합니다. 협약이든 조약이든 협정이든 의정서든 다 조약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자간이라는 것은 세 국가 이상이 체결한 것을 다자간 협약, 다자간 조약이라고 하고요. 양자라는 것은 두 국가. 그래서 이게 시험에 2008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EMS 하면 국제우편 중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편 서비스 종류입니다. 그러면 EMS를 갖다가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보내려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설비 갖추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만에 발송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한 달 걸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MS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즉 교환하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EM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B라는 국가하고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EMS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설비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해각서라고 되는데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뭐 합의라고 되는데,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외에 보면 여러분들 쭉 밑에 보면 무슨 업무 약정이니 최종 의정선이 있는데 이거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그 조약이라고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번 읽어 보십시오. 1962년 4월 1일 날 창설된 우리 APPU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의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설정, 이를 발전시킨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약은 회원국 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 간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 사업을 위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중에 우리 국제우편 하면 제일 먼저 국제기구에서 세 가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살펴보면 되고, 내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런 국제 조직의 어떤 국제기구의 이런 조약도 역시 우리 우편과 관련되는 법규로서 적용이 되더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우편 사업 보기 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